또 나갑니다. 가치윤리.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 가치는 좋으냐? 나쁘냐? 그죠? 오전에 했어요. 예. 윤리는 옳으냐? 그르냐? 윤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적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보니까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다. 10회 땐가 이렇게 나오고 12회 땐가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좋으냐 나쁘냐? 그걸 물은 거죠? 이해되세요? 둘 다 옳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뭐 이런 게 있다. 다 좋은 말이죠? 윤리는 어떤 행동에 옳으냐 그르냐. 그죠? 5번도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지침. 가치는 윤리에 기반을 둔다. 요게 나왔어. 가치는 윤리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윤리가 가치에 기반을 두죠. 이게 한국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치가 어떤 집단 내에서 일반화가 되면 그게 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먼저 있어야 윤리가 생겨나는 거죠. 가치가 먼저 있고 그 가치가 일반화 됐었을 때 집단 내에서 그게 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있고 윤리가 있는 거야. 그죠? 윤리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자, 봐. 자, 아까 가치는, 자, 잘 들으세요. 개인적인 선호라 그랬죠. 내가 좋으냐, 나쁘냐야.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거야, 이거는. 근데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집단 내에서 가치가 일반화가 돼서 이 집단에는 이 가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그죠? 그러면 그게 윤리가 되는 거야. 그럼 가치가 먼저 있어야 돼? 윤리가 먼저 있어야 돼? 그렇죠.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가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이상한 소리 해? 예? 뭔 소리야 또? 4번. 예, 4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사회복지의 가치는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뭐야? 틀린 거죠. 사회복지의 윤리가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가치에.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뭔 소린지를 몰라갖고 틀려, 이게. 네. 아시겠어요? 네. 윤리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치에 맞는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윤리는 전문적 실존환도의 지침을 제공하죠. 그래서 그 지침이 뭐야?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야. 윤리는 사회복지사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한 믿음이다. 자, 믿음이래, 믿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한 믿음이래. 믿음은 개인적인 거야. 정확히는 윤리는 지침이죠, 지침. 지침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2번 문제하고 같이 보세요.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의 믿음이다. 됐죠? 자, 윤리는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특히 강조된다. 그죠? 취약계층들,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반대 여자, 부자의 반대 빈자.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권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잣대에 맞게끔 행동해야 옳은 행동이 돼버리는 거야. 가치와 윤리는 불변적이야? 아니죠. 바뀌고. 가치는 신념, 윤리는 행동과 관련되어진다. 그렇죠. 신념, 믿음이고 가치는. 윤리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이걸 해야만 옳은 행동이 되는 거고, 하지 말았었을 때 하면은 옳은 것이 되는 거,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레비가 구분했습니다. 레비, 요것 좀 봅시다. 레비. 이 레비의 우선 가치가 있어요. 우선 가치. 요건 좀 하나 기억합시다. 레비. 이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우선 가치. 밥 먹을 때는 애비가 우선이죠. 예, 그래서 애비의 우선 가치 아시겠죠? 애비가 우선이야. 애비가 우선이다. 너는 숟가락 들지 말아라. 애비가 우선이야. 그래서 레비의 우선 가치야.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사람 우선, 수단 우선, 결과 우선. 그래서 사수결. 따라볼까요? 사수결. 사수결이라 그래.
이 사람 우선이라는 건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사람이 가장 중시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과 우선이라는, 수단 우선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 역시도 정당화된 수단을 일으켜야 돼. 내가 클라이언트가 있어. 너무 가난해. 얘를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도둑질을 해갖고 갖다 줬어. 돼,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지. 이해되나요? 수단도 어떻게 정당해야 돼. 그러니까 뭐 후원을 받아서 갖다 준다든지 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생계비, 뭐 국기법 신청을 해서 그래야 되지. 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 걸 뭐 강도, 폭력 이런 짓을 해갖고 갖다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어떻게 된다? 클라이언트한테 유익해야 된다. 그래서 사수결이야, 사수결. 오케이? 자, 기억해 두시고. 로엔버그하고 돌도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우선순위가 등장합니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얘가 시험에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얘가 나올 때쯤이 됐어요, 지금이. 예. 자, 이게 뭐냐면 윤리적 갈등. 윤리적 갈등. 우리 윤리적 갈등이라고 하죠. 윤리는 결국 지침인데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행동인지에 대한 지침이 바로 윤리인데, 그렇죠? 이 윤리끼리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 윤리적 지침끼리.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클라이언트가 와갖고서 저 자살할래요? 이랬어요. 그 우리는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어떤 윤리적 지침이 있냐면 자기결정권 존중의 지침이 있어요.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그래서 자살할 거니? 그럼 내가 원조해 줄게 이러고서 어떻게 쥐약을 사다 줘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생명 보호, 생명 존중의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엔버그하고 돌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했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우선순위 모델로 제시했어. 이걸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생, 평, 자, 최, 삼, 사, 진. 시작. 생평자체, 삼사진. 시작. 지금 나올 때가 돼 있어요. 생평자체, 삼사진. 다시 한번 생평자체, 삼사진. 한 번 더 생평자체, 삼사진. 한 번만 더 합시다. 생평자체, 삼사진. 생명보호. 평등, 불평등. 그 다음에 자유야, 자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지? 자유인데 그냥 자유로만 기억하셔도 돼. 그 다음에 최소, 해약, 삶의 질,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그 다음에 뭐지? 자, 잘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생명 보호는 어떤 윤리적 우선 순위보다 가장 위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이런 거야. 이 윤리 원칙을 적용을 했었을 때 우리 존엄사라는 거 아시죠? 존엄사. 내가 내 목숨 끊겠다는 거야. 그죠? 그걸 복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야. 존엄사에서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유예요. 그렇죠. 자기 결정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네 목숨 네가 끊는 거 오케이 하는 거 하고, 생명 보호에서 목숨을 중시해서 절대 네 목숨 네가 마음대로 못 끊는다 하고 적용을 했었을 때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되는 거야? 죽지 못할 존엄사 반대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해되시죠? 로엔버그 돌도프의 윤리적 원칙이 이래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거 있죠. 애가 자살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윤리적 원칙을 제공하면 생명 보호의 원칙 때문에 자살을 말려야 되는 거죠. 자유가 자기 결정권이야. 요 평등 불평등은 뭐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평등하게 대해야 돼. 평등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평등. 그렇죠. 욕구가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형평이야. 평등이야. 이해됩니까? 얘는 이쁘니까 더 주고
얘는 미우니까 덜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불평등도 해야 돼. 자, 무슨 소리 잘 봐요. 잘 봐. 같은 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평등해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이 서로 이질적이야. 즉, 얘는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얘는 힘이 약해. 그럴 땐 불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의붓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어. 막 매를 맞고 있어. 그렇죠. 그럼 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아빠 의붓아버지하고 아이를 불평등하게 대우해야 되죠? 누구 편 들어야 돼? 아이 편 들어야. 그게 불평등이야.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되지만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이 있었을 때 불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가 자유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했고, 최소회학이라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돼야 되겠죠. 근데 그 수단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해를 주는 정도가 최대한 작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재개발을 하면서 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클라이언트의 집을 이 철거단들이 와서 막 부실라 그래. 막 때려 부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수단들이 등장해. 1번, 신나를 몸에 껴안고 불을 붙인다. 그렇죠? 2번, 가서 주민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탄원서로 대응을 한다. 그럼 복지사는 뭐를 시켜줘야 돼? 그렇지, 2번 해줘야지. 신나를 껴안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최소 해야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이게 암 환자 얘가 등장하죠. 암 환자. 그렇죠. 암 환자가 죽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해되나요? 네. 그래도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안 돼. 왜?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진실성, 이게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 있잖아요. 개입 과정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알리는 건데, 이 알리는 건 어떻게? 항상 알리는 것이 비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 비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사례 회의를 할 때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평 자체 3사진 잘 좀 보시되 맨 꼭대기에 생명 보호가 있다는 거고 평등과 불평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네. 자, 됐다.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증이므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채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윤리강령 누가 채택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2번.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계획사 사회자를 이번에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다. 이게 이제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들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복돼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부탁을 드리건데 윤리강령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읽기만 하면 될까? 네. 그렇죠. 외우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우란 얘기 하지 않고 반복해서 보시란 얘기예요. 눈에 익히시면 돼요. 눈에.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 얘기가 등장해요. 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가 무슨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데 우리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만 먼저 봅시다. 조력자라는 게 등장하죠. 조력자. 자, 조력자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저 좀 볼게요. 이게 도울 조자거든요. 자, 기본적인 조력자의 전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어. 이해되시죠? 있어요.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 못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 즉 문제 해결의 능력이 클라이언트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력자로서의 사회복사 역할은 다른 게 아니야. 이게 문제야를 가르쳐주면 되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너한테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 그게 조력자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력자로서의 사회복사 역할에 있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요? 클라이언트 자신이야, 자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가 옹호자, 배웠죠? 옹호자 다른 말로 대변자, 변호자. 사회적 약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보시면 사회적 약자. 자, 궁극적으로는 밑줄 긋습니다. 법과 제도를 개혁한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좀 이따 풀 건데. 뭐를 한다고요? 법과 제도를 개혁한다. 궁극적으로. 왜?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아무리 사회복사가 미시적으로, 즉 개인적으로 아무리 옹호를 해줘도 법과 제도가 안 바뀌면, 장애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장애인한테 유리하게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약자인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법 제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지사가 미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리 옹호를 해준다 해도 결국 원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옹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법과 제도 개혁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옹호 체제들이 뭐예요? 옹호 조직들이 뭐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것들이잖아요. 걔네들 전부 옹호 조직들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뭐예요? 참여연대, 경실련 가면은 입법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걔들은 계속 끊임없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뭘 해가지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들도록 자꾸 유도해내죠. 그게 옹호하는 거예요. 그 옹호. 자,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죠. 그 다음에 중개자는 연계, 소개. 여러분 시험 문제 연계자, 소개자 나면 그건 중개야.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건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있죠. 자원을 연계해 주는 거야. 또는 소개해 주는 거야. 시험 문제 연계자 나오고 소개자 나오면 중개자야. 근데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나 이거 안 쓸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 쓰는 거야. 자, 중요한 게 소개만 해 주는 거지 실제로 그 자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 사무실 있잖아요. 그럼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앞부터 어때요? 물어보잖아. 이거 어때? 그러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야. 소개와 연계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재자 했죠. 싸움 말리는 거. 그래서 대립 중인 자들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다? 중립죠. 그러니까 옹호자가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얘는 둘이 싸움 붙었을 때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조정가. 조정했죠, 뭔지. 조정하면 생각나야 될 것이, 그렇죠, COS. 예. 아직도 생각이 안 나. 2008년 7월부터 무슨 법이 시행됐다 그랬죠? 노인장교양보험법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혜택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센터장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1번. 조력자. 잘 봐요. 알코올 중독자가, 잘 봐. 1번 문제.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금주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조력자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방법만 알려주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하는 게 그게 조력자야.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그 다음에 2번. 옹호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제안했어. 맞죠? 그러니까 법 제도를 바꾸되 누구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옹호자.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학교 당국의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거. 약자 편 들면은 무조건 옹호자야. 자, 중재자. 싸움 말리는 거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 소개. 그건 뭐지? 중개자. 소개, 연계하면 중개자죠. 시험에 소개, 연계 나오면 그건 중개자.
자, 중재자, 싸움 말리는 거죠.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갈등이 핵심 키워드죠. 문제 서로 싸움질 났었을 때 가서 싸움을 말려주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남편 편 들어주면 되죠. 그럼 싸움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딱 중립을 지키는 거야. 중립을 지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협상가, 자원봉사의 역량을 세미나를 실시해서 뭔가를 교육시켰어. 그건 뭐지? 교육자. 상담가, 중개자.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직원 간에 갈등했대. 갈등. 중재자. 싸움 말리는 건 중재자야. 오케이? 예. 중개자. 가족이 없는 중증의 주거시설을 소개해줬대. 그건 뭐야? 중개자. 10번 봐봐요. 사례관리자 A는 담당 사례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가 중복.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내 재가 서비스 기관 모임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했다. 이때 사회관리자 A가 수행한 역할은? 초정과 COS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구빈 단체가 난립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빈의 효율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과학적 자선하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을 조정해줬죠. 됐어요? 가족에서 자, 이거 봐요.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가족에서 강제 입소되었던 장애인이 거주소 퇴소하기를 요청함에 따라서 자 볼게요. 기억. 퇴소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들을 설득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였고 정보를 준 거야.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자, 이게 지금 조력자라는 게 이해가 돼요? 퇴소 상담했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했대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 이 문제가 나왔었을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설득까지만 한 거지 가족들이 나머지 결정을 하는 거죠. 상담해 준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조력자야. 조력자라고 하는 문제가 났을 때 이걸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라는 거야? 그건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줬어. 정보 줬어. 그럼 교사야. 가르쳐주는 사람. 그 다음에 공동사회 입소를 연계했어.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이해됩니까? 여러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됐죠? 자, 실전 현장. 1차 현장, 2차 현장 배웠어요. 1차 현장은 복지하려고 만들어진 현장이야. 2차 현장 해다 보니까 복지가 필요한 거야. 자, 주거 여부에 따라서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구분되어진다. 그렇죠? 생활시설은 주거. 거기서 먹고 자야 돼. 그럼 생활시설. 이용시설은 그냥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받고 자기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용시설. 됐어요?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나와.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1차, 2차 현장, 공공민간,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생활 이용시설. 정리됐죠? 됐어요? 자 보면 1번. 사회복지관은 2차 현장이면 이용시설이다. 1차 현장이죠? 그렇죠? 이용시설은 맞아요, 틀려요? 복지관에 가서 잠 안 잡니다. 아시죠? 예. 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얘는 1차 현장이며 생활시설이다. 1차 현장은 맞죠? 예. 그런데 생활시설이 그거 잠자는 데가 아니고 이게 우울증이나 또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상담받고 그렇죠? 이런 데가 정신건강 뭡니까? 예, 복지센터예요. 자, 청소년 쉼터. 이건 뭐지? 여러분 쉼터자 붙어 있는 시설들은 가서 잠을 자는 거야. 쉼터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생활시설이야. 됐죠? 자, 그다음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이죠. 1차 현장 맞고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뭐죠? 이용시설. 그렇죠. 1차 현장이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기관이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이게 2차 이게 해설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2차 현장이며 이용시설이 아니고 1차 현장이며 이용시설이죠. 그렇죠? 예, 위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선생님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4번. 예, 자, 이제 통합적 접근이 등장합니다. 여기 좀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볼게요. 여기 좀 보셔요. 예. 통합적 접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볼게요. 예. 자, 우리 여기 좀 볼게요. 1929년에 밀포드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들을 개인, 가족, 그 다음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 놓고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사업, 케이스 워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그룹 워크라고 얘기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사업, 그래서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CO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분야, 개별 사회사업과는 개별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성만 들였다 갖추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집단 사회사업과는 또 집단 사회사업 하는 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기술만 들였다 갖췄어. 얘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스킬만 계속 갖추는 거야. 내가 과정 중심 목표, 과업 중심 목표를 갖고서 뭐 지역사회 개발을 할 건지, 지역사회 계획을 세울 건지, 아니면 사회 운동을 할 건지를 이렇게 정해 갖고서 자기 분야만 들였다 파고 살았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그 시대가 1970년대쯤이야.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상위 용사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싹 들어온 거야. 전쟁의 트라우마. 뭔지 아시죠? 상상해봐. 간단히 막 폭탄이 터져서 사람의 몸이 다 찢어져갖고 막 흩어지고 이런 걸 다 보고 지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돼.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엄청난 겁니다. 살인을 해야만 자기가 사는 거고,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는 죽음 하나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죠? 응. 그 전쟁터는 제가 봤을 때 그 유정이나 영철이 같은 애들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일반 사람들이 갈 데가 못 되는 거야, 그게. 예, 그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굉장히 미국 자체가 어수선해졌어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각각의 스킬만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아주 복합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사람의 욕구는 너무 다양해서, 특히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다시 돌아왔고,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로 막 뭐 이혼이 증가하고 자살자가 막 증가하고 이러던 시대였는데, 이 문제를 어떤 특정한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술만 갖고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복지사들 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70년대 들어서 여러분 복지국가 위기라는 것이 벌어지죠. 73년에 5.16, 79년에 5.19가 터지고 복지국가 위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 미국도 복지판이 어떻게 굉장히 위축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어들고 막 이러는 시대였었어. 근데 내가 어떤 특정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일자리 이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 한 분야만을 들었다 판 사회복지사를 우리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죠.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고, 일반주의 사회복지사, 무슨 주의? 네,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등 모든 사회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만능의 사회복지사가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통합적 접근이야. 그러니까 통합적 접근의 핵심 키워드는 그냥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과 과정에서도 다
다 배우죠.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현재의 사회복지사상은 뭐다? 일반주의 사회복지사. 그게 통합적 접근이라는 거야.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통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통합. 예? 예? 맞아요. 합친다. 그렇죠. 만능이죠. 만능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부터 봅시다. 전통적 방법의 고분화, 고전문화 현상. 그러니까 개별사회 사업. 그 개별사회 사업 안에서도 막 진단주의, 기능주의 막 갈라지고, 그죠? 모델별로 문제 해결 모델, 뭔 모델 막 갈라져서 이게 어떤 문제를 보는 서비스 파편화 현상이 발생했어. 서비스 파편화라는 게 뭐죠? 서비스가 조각조각 깨어져 갖고서 깨져버린 거야.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가 온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지가 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 안 돼.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복잡하고 다원화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파편 현상 때문에 난 배도 머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배도 아픈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머리 아픈데 해결해주는 기관 가야 되고 배 아픈데 해결해주는 기관 가야 되고 그렇죠. 등 아픈데 해결해주는 기관을 쫓아다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문화 중심의 훈련, 특정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교육 및 훈련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의 분야 이동이 어려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복지사를 그만둬야 돼. 개별사회 사업 기술만 들였다 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실업자가 되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회 체계이론이 도입됐어. 뭐가요, 여러분? 체계이론. 우리 인행사에서 공부하셨던 체계이론이 도입되면서 클라이언트 문제는 여러 체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졌고 실천 방법의 공통 기반에 대한 확신. 실천 문제 공통 기반은 결국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뭔 모델을 써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써서 욕구만 해결되면 그러면 어떤 모델든지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들어온 거야. 이해되죠? 한의원을 가든 양의원을 가든지 간에 허리 아픈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야. 자, 문제 봅니다. 등장 배경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서비스 영역별 분야로 전문진 내 상호 협력이 어려워졌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나친 분야 전문화의 서비스 파편화가 발생했다. 개별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니지. 개별 이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개별 이론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 욕구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꼭 문제 해결 모델만 써야 돼? 과제 중심 모델만 써야 돼? 아니야. 뭘 쓰든지 간에 클라이언트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해되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실천 방법? 핵심 뭐야? 표준화된 실천 방법이 아니죠. 그 통합적 접근이 20년대 등장한 진단주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문제와 욕구가 복잡하고 다원화됐어.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전문화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분야 이동이 용이해진 게 아니라 어려워진 거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복지직의 사회체계론이 도입되어졌고 클라이언트 문제는 여러 체계의 상호작용 결과나 인식이 그의 사회체계 이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실천과의 공통요소는 문제 해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통합적 접근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 안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징이야, 특징. 통합적 접근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배경, 특징, 활동,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특징은 뭐냐? 특징 볼까요? 체계론적 관점, 순환적 원인론 들어봤어요? 순환적 원인론? 순환적 원인론이 뭐죠? 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잘 얘기하셨어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잘 해주셨는데 이게 체계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강의 꼭 들으세요. 그래서 자 뭐냐면은 기존의 진단주의자들은 직선적 원인론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 진단주의자들은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생활력을 조사했다 그랬죠. 얘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문제가 생겨서 역기능적인 인간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어요. 그게 진단주의자들이야. 그렇죠. 그걸 직선적 원인론이라는 건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직선적 원인론을 채택했던 사람들이 진단주의자들입니다. 얘네들 쪽 관점에서는 뭐 하는 거야? 원인을 찾아가는 거야, 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순환적 원인론은 체계 이론에서 등장한 건데 이런 거지. 특별한 원인이 없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조차도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이런 거지. 이 순환적 원인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체계가 바로 가족 체계인데, 가족 체계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야.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그랬더니 엄마가 맨날 신경질 내. 그렇죠. 그랬더니 이걸 갖고서 딸내미가 어떻게 맨날 가출을 해버려. 신경질 듣기 싫어서. 딸이 가출하니까 어떻게 그 옷 밑에 동생 있죠. 남동생 걔도 같이 가출해버려. 가출해버리니까 아빠는 더 열받아서 더 술 먹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느 것을 원인이다. 이 가족에 이런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게 원인이야라고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체계 이론에서는 다 원인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순환적 원인론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봅시다. 사회복지사는 일단 이런 순환적 원인론 쪽 관점을 갖고 개입을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일단의 원인은 잡고 이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을 탁 찝고 그 찝은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때 이 다양한 원인과 결과로서의 요소들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이건 원인이야라고 탁 찝는 얘를 구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두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복지사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순환적 원인론 쪽 관점에서 구두점을 잡아. 아빠의 술주정뱅이 행위? 이게 원인이야. 이건 사실은 순환적 원인론 쪽 관점에서는 원인도 결과도 아니야. 근데 복지사가 잡는 거야. 원인으로. 이해됐죠? 원인으로 잡고 술주정뱅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재밌는 게 술주정 문제가 해결되면 엄마의 잔소리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딸의 가출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얘도 같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빠는 어떻게 술을 더 줄일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순환적 원인론이야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계 이론 중에서도 가족 체계에 많이 활용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순환적 원인론에서 복지사가 임의적으로 원인으로 탁 찍는 것을 뭐라 그랬죠? 구두점. 네. 다른 말로 마침표라고도 해요. 마침표. 이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건 틀려줘야 돼. 틀려줘야 될 문제를 낸 거야. 이게 상담 이론에서 되게 쓰는 용어인데 몰라 해도 될 문제가 나왔어. 됐죠? 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예, 됐죠? 자, 됐죠? 그래서 순환적 원인론, 환경 속의 인간관. 자, 환경 속의 인간관 뭔지 아시죠? 듀얼 포커스. 앞에서 했죠? 이중 초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어디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자체와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환경의 상호 교류 및 상호 작용.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만 봐도 안 되고 환경만 봐도 안 되고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같이 봐야 된다는 소리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공통의 문제 해결 과정 도출 주장 다중 체계 개입 지향. 그래서 미시부터 거시 수준까지 다양한 체계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일궤도 조건 일반주의 실천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요? 제네럴리스트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거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자 19번 주제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과 사회복지사의 활동 원칙. 이것도 맥잡기 요점 정리 좀 보세요. 전통적 실천 방법을 통합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과 사회사업을 하나로 싹 묶어갖고서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렇게 간 거고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 즉 스페셜리스트에서 뭘로 바뀐 거야? 네, 통합적 접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제네럴리스트가 된 거야, 이제부터.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를 놓고 난 개별 사회사업 전문가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제네럴리스트예요. 일반주의 사회복지사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공통점이 도출되고 맞춤형 원조가 가능해졌죠.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가 다른 클라이언트를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저것을 갖고서 어떻게 조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 사회복지사는 능력이 대단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은 조금 주면서 할 일은 뒷담 많아요. 그렇죠. 자, 다양한 책에 대한 사정과 개입이 가능해지고 클라이언트 협동 강점과 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활용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 원리와 방법만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몰모트 실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미 검증되어져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들만 활용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검증용 도구로서 클라이언트를 쓰는 게 아니고 검증되어진 실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자, 정리됐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통합적 접근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딱 3개밖에 없다.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환경 속의 인간. 다들 지쳐가기 시작했어, 지금. 예. 큰일 났어. 예. 자, 환경 속의 인간관 듀얼 포커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이 아니라 생태학에서 출발한 거야.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환경 속의 인간관은 체계 이론 가운데서 생태 체계 이론 또는 생태 체계적 관점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생태 체계 이론이 뭐지? 정확히는 생태 체계적 관점이야. 이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은 브롬펜 브로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건데 자, 이거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생태 체계적 관점이 맞습니다. 이거는 모델이 아니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시각이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이고 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바로 환경 속의 인간관, 즉 듀얼 포커스가 나온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생태체계적 관점이라는 게 뭘까? 이 생태체계적 관점은 생태학과 플러스 일반 체계 이론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반 체계 이론. 뭐하고 뭐가요? 이걸 시험에 나올 때 이걸 생리학이라고 나왔어. 이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이 등장해. 자, 그럼 생태학이 얘기하는 건 뭘까? 생태학이 얘기하는 건. 생태학이라는 건 자연과학 생각하면 돼요. 생물학. 그렇죠? 이런 거지. 북극에 사는 곰은 허연색이야. 그죠? 근데 저 시베리아 타이가 그 수풀림에 사는 곰의 색깔은 빨간색이야. 시베리아 불곰. 그렇죠? 둘 다 종자를 보면 DNA 구조는 비슷하대요. 어떤 놈은 허연색이고 어떤 놈은 빨간색. 이유가 뭘까? 자, 여봐요.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가장 중시하는 용어가 2가지인데 그것이 적응과 적합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적합, 피트한 거야. 자, 뭐냐? 자연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생태계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환경 하나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는 이 환경에 뭐 하는 거야? 적합해야지만 뭐 하는 거지? 생존하는 거야. 적합해야만. 그러니까, 만일에 저기 북극이 눈 얼음 때문에 다 허옇잖아요. 거기에 시베리아 불곰, 뻘건 곰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개가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개인가? 예. 개를 잡아먹을 수 있어 없어? 저기 허연 데서 빨간 게 막 뛰어오면은 물개가 보고서 어떻게 오이 빨리 도망갈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예. 자, 적합해졌기 때문에 하얀 색깔의 곰이 적합해졌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합해져 가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해서 만든 사정도가 뭐지? 바로 생태도예요. 생태도. 뭔 도? 우리가 생태도 그리잖아요. 그죠? 생태도 그리면 이렇게 이 생태도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동태도하고 생태도하고 이게 명태도도 있죠. 그죠? 예. 생태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여기다가 가족 책을 하나 그려놓고 바깥에 체계들이 있어. 체계들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찌글찌글한 선이 있어. 관계가 안 좋아. 생태도에서. 그럼 우리가 생태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지? 이 체계가 이 체계에 뭐 한 거야? 지금 찌글찌글한 거는 적합하지 못한 거야. 여기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갈등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체계가 이 체계에 적합하지 못한 거야. 그럼 복사는 생태도를 통해서 뭐 해야 돼? 이걸 적합하게 만들어 적응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생태도 그리는 이유는 그거야. 무슨 말, 그냥 종이가 남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예. 이 찌글찌글한 게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한 것을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응시켜주기 위한 그게 생태도죠. 이해돼요? 네. 예. 그래서, 자, 이게 생태체계론이 별거 아니에요. 생태체계적 관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사가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면, 얘가 이런 문제가 있네.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 기인하는 것인가? 얘가 환경에 뭐 한 거야, 지금?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사회복사는 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이 사람을 적응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생태체계적 관점이에요. 그것이 반영되어서 뭘 만들었다고? 환경 속의 인간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생리학에서 출발이 아니고 사회복사의 관계 이중 초점을 둔다? 맞죠? 듀얼 포커스. 근데 중요한 게 시험에 나왔던 건 뭐야? 앞에서 이중관계. 이중관계는 하면 안 돼. 예. 인간 내부의 심리 역동성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에만 초점을 두는 걸 바로 뭐라 그래? 내부의 심리 역동성에만 초점을 두는 걸 인간에만 초점을 두는 거라 그러죠. 우린 그게 아니라 뭐다?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에도 초점. 그래서 듀얼 포커스야. 환경과 심리, 내적인 부분 두 군데 같이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사회복사가. 그러니까 생태체계적 관점 하에서 환경 속의 인간관을 적용시켜서 클라이언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를 딱 봤어. 왜 남편하고 이렇게 계속 싸울까? 그렇죠. 그러면 자체 문제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게 환경도 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도 원인이 돼서 이 사람한테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생태체계적 관점이야, 그게. 나머지 쭈루룩 보세요, 여러분. 예. 핀코스 미난의 4체계 모델. 예, 나옵니다. 자, 볼게요. 행동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사 공동으로 노력, 아까 했죠? 네. 4체계 모델도 뭐야? 통합 모델 중에 하나였었어. 그렇죠? 예. 아시죠? 이게 1973년에 만들어요. 73년에. 우리가 1957년에 문제 해결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누가? 그렇죠. 펄만이. 그래서 그 사람은 통합 이론의 창시자야. 그게 최초의 모델이 문제 해결 모델이야. 시카고 대학교 교수 펄만. 재미없어 죽을 것 같죠? 네. 그래서 펄만 하면 4P 기억하시라 그랬죠? 예. 개별 사회삽을 펄만이 정의한 거야. Problem, Person, Place, Process.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 과정이 바로 뭐다? 개별 사회삽이다. 됐죠? 예. 됐죠? 예. 자, 보시면 21번. 행동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복사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 맞죠? 예, 여기 보건소 직원, 못된 아줌마, 그렇죠. 조직폭력배. 아까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표적 체계는 뭐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 그러니까 문제 갖고 있는 사람. 됐죠? 그 다음에 변화매개 사회복사가 속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얘가 주르륵 나오면 변화매개 체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없어. 그냥 거기 응답범주만 보면 되고 응답범주에서 사회복지사만 체크하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예. 클라이언트에게는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는 뭐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야. 됐죠? 자, 5번 봐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던 남편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을 통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됐다. 핑커스 미나한의 4체계 모델에서 변화매개 체계는 뭐지? 그렇죠. 여기,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체계는 누구야? 그렇지. 이웃 주민이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적 체계는 누구야? 그렇지. 이해되시죠? 여긴 행동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직은 맞아요. 없어요, 아직은. 예.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사체계는요, 시험 문제에 9에서부터 지금까지 2번 나왔는데, 참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예. 예. 자, 6체계. 이 4체계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6체계가 나와요, 또.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예. 이름이 콤튼 갤러웨이입니다. 그죠? 예. 이름이 뭐라고요? 콤튼과 갤러웨이 6체계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 여러분 재밌죠? 예. 퍽도 재미있겠습니다. 예. 재밌죠요? 예. 예, 선생님은 역시 4번이세요. 예, 예. 자, 여기 잘 봐요. 우리가 핑커스 미나한이 4체계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 매개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적 체계가 있고, 행동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4체계론에서 가장 핵심되는 체계가 뭘까? 메인이 되는 게. 행동체계일까? 얘가 없어 봐. 변화 매개 체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이해되죠? 사회복지사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콤튼 갤러웨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변화 매개 체계가 더 변화 매개 체계에 다워져야 돼. 즉, 강력한 변화 매개 체계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돼. 그걸 서포트해주는 체계가 전문가 체계야. 사회복지사가 받는 보수교육 시스템. 우리가 보수교육 받으면 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지는 않고 계속 자죠, 거기서. 예, 예, 그렇죠. 예, 예, 잠자러 가는 시간이야, 그날은. 예,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다니는 학교. 학사하고 이제 석사, 박사 해. 그렇죠? 그것도 전문가 체계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속해 있는 협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난 거기 가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 플러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좋겠어. 예. 그게 전문가 체계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핑커스 콤튼과 갤러웨이는 뭘 나누냐면 이 클라이언트 체계와 대비되는 체계로 의뢰 응답 체계, 이걸 다른 말로 문제 인식 체계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클라이언트가 엄마가 얘가 담배를 하루 2가씩 핀단 말이야. 지금 우리 18 선생님. 예, 그래서 하루 다 어떻게 많이 얼마나 펴요? 솔직히. 예? 얼마나 피세요? 근데 피부는 왜 그래요? 농담이고요. 아니 냄새가 여기까지 나길래 자 그래서 자, 예. 자, 다시 자 보세요. 담배를 2갑씩 피는 애를 엄마가 끌고 가갖고서 사회복지사한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법원에서 또는 경찰관이
본드 중독, 본드를 불다가 온 애를 붙잡아다가 그냥 사회복지사한테 건네주는 경우도 있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찰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끌고 가서 엄마가 끌고 가서 갖다 주는 데는 이제 두 가지라 그랬죠.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게 클라이언트 체계인데 경찰관이 데려다 준 거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 없어? 그냥 갖다 준 거야. 그걸 문제 인식 체계라 그랬어요. 의뢰응답 체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구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구분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전문가 체계를 하나 갖다 붙인 게 바로 육체계입니다. 자, 보면 표적 체계는 잘 봐요. 표적 체계는 법원, 경찰 등에 의해서 강제로 의뢰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표적 체계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뢰 응답 체계 중에서 응답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강제로 의뢰를 한 경찰관들은 의뢰 체계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때 끌려갔던 표적 체계가 응답 체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법원, 경찰이 의뢰 체계, 경제로 의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응답 체계다. 오케이, 정리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표적 체계, 목표 달성에 변화가 필요한 체계.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아? 핀코스 미난의 사체계하고 똑같은 거죠. 예.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매개 체계, 전문가 체계, 변화매개 체계 영향을 미치는 교육 체계나 전문가 단체.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걸 전문가 체계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콤튼 갤러웨이하고 핀코스 미난의 차이점은 두 개 더 갖다 붙인 거야. 얘가 전문가 체계하고 의뢰응답 체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밑에 7번 좀 봐봐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녀 아들 C와 상담했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해서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 어떤 체계가 되는가? A는 뭐가 되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는 그렇죠. 어머니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은 표적 체계. 그러면 여기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에 의해서 그 함께 이 C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려 들어올 친구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잘 풀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강점 관점 등장해요. 강점 관점.